내 자식만큼은 번듯하게 잘 키우고 싶은 무한한 부모 마음과는 달리 자식 일이 내 뜻대로 안 되지 않나요? 이와 관련된 한미국인의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샌프란시스코에서 남편 다니엘과 함께 작은 마트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리사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되었고 그중 10년 가까이는 간절히 아이를 기다리며 보냈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에 대한 바람이 점점 더 커졌어요. 처음엔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언젠가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 사진을 SNS에 올리기 시작할 때마다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남편은 조급할 필요 없다고, 괜찮다고 항상 위로의 말을 말해줬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과 공허함이 점점 커졌어요. 혹시 제가 문제인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병원을 찾았고 여러 검사를 받았어요. 시험관 또한 몇 차례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어요. 시술 과정은 제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만들었어요. 호르몬 주사로 감정 기복이 심해졌고 시술 후 성공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번번이 실패할 때마다 깊은 좌절감을 느꼈고 점점 희망을 잃어갔어요. 남편은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울렁거리고 어지럼증이 심해졌어요. 처음에는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결국 남편이 급히 병원으로 데려갔고 거기서 뜻밖의 임식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도 오랫동안 바라왔던 소식이었기에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몇 번이고 의사에게 확인했고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 다니엘도 감격에 겨워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뱃속에 작은 생명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조심했어요. 입덧이 심해 하루 종일 속이 메스꺼웠고 작은 움직임에도 쉽게 피로해졌지만 뱃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생각하며 모든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중 임신 7개월 차 마트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머리가 핑 돌면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자세히 살펴보니 다리 사이로 따뜻한 액체가 흘러내렸어요. 양수가 터진 것이었어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직 출산 예정일까지 2달이나 남아 있었기에 저는 엄청난 공포를 느꼈어요. 출혈까지 보이기 시작하자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급히 저를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상황을 확인한 후 출산을 권장했어요. 너무 이른 출산이었기에 걱정이 많았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응급수술이 진행되었고 조그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어요. 우리는 아이의 이름을 에밀리라고 지었어요. 신의 축복이라는 뜻을 담아서요. 에밀리는 또래보다 체구가 작고 면역력이 약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주었어요. 그녀가 웃을 때마다, 손을 내밀 때마다 저는 기적을 직접 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에밀리는 점점 더 독립적인 아이로 성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호기심이 많고 도전 정신이 강했던 아이였기에 언젠가는 우리 곁을 떠나 자기만의 길을 찾으려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이렇게 빨리, 그리고 이렇게 먼 곳에서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어느 날 21살의 에밀리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결정을 이야기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와 함께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고 했어요. 어렵게 얻은 딸이 그토록 애지중지 키운 아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살겠다고 하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너무나도 낯설고 먼 곳이에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고 어떤 환경인지조차 정확히 알지 못해요. 에밀리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미국에서처럼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을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없이도 행복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어요. 외동딸이 머나먼 나라로 떠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깊은 혼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딸이 선택한 삶을 존중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만류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었어요. 에밀리는 성인이 되었고
그녀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지만 부모로서 그녀가 겪을지도 모를 어려움을 가만히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에 살겠다고 이야기하기 한 달 전, 에밀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고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그저 연애를 시작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뻤어요. 우리 딸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건 분명 축복받을 일이니까요. 저는 그 남자를 직접 보고 싶었고, 다니엘 역시 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식사 자리를 마련해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했어요. 그날 저녁 초대된 남자친구를 처음 마주한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그의 이름은 이민혁이었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한 후 연구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곧 한국으로 돌아가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잠시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가게 될 수도 있고, 연애라는 것이 원래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하지만 에밀리는 제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을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민혁 씨랑 결혼할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살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단순한 연애가 아니라 결혼이라니, 그것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살겠다는 말이라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에밀리를 바라보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아는 것이 많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중국 옆에 작은 나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세계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난 나라라는 이야기를 듣긴 했지만 그래도 미국과 비교하면 생활 수준이 떨어질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게다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다를 텐데 에밀리가 그곳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살겠냐는 제 질문에도 에밀리는 확고했어요. 민혁 씨와 함께 한국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대답을 들은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이 떠올랐어요. 미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 딸이 한국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언어는 또 어떻게 하려는 걸까요? 그곳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쉽게 만날 수도 없어요. 다니엘도 걱정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에밀리, 내가 미국에서 쌓아온 것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그게 정말 가능한 선택인지 충분히 고민해 본 거니? 하지만 에밀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 단호하게 답했어요. 저는 딸이 자신의 인생을 선택한 만큼 저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바뀌지는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에밀리가 후회하고 다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몇 개월 후 에밀리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한국으로 떠났어요. 에밀리가 한국으로 떠나고 난 후 저는 매일같이 그녀를 걱정했어요. 딸이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적응하는지 궁금했고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을까 염려스러웠어요. 에밀리는 밝은 얼굴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생각보다 괜찮고 민혁과 함께 새로운 삶을 꾸려가고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혹시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저희는 여전히 딸을 걱정하며 지냈고 1년에 한두 번씩 미국으로 방문하는 딸을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밀리가 아파트로 이사 간다는 새로운 소식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반가웠어요.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했다는 게 좋은 소식이니까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미국에서 아파트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보통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했어요. 돈이 있다면 누구나 단독주택이나 넓은 저택에서 사는 것이 일반적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딸이 한국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원래 미국에서 살았던 수준보다 훨씬 낮은 환경에서 어렵게 지내는 것은 아닐까? 직접 한국에 가서 에밀리의 생활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크게 들었어요. 다니엘은 처음엔 말렸어요. 딸이 괜찮다고 말한다고 해서 다 믿을 수는 없었어요. 직접 내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불안한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결국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한국까지의 비행은 긴 여정이었어요. 장시간 비행으로 몸이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온통 걱정뿐이었어요. 딸이 사는 환경이 과연 괜찮을지, 혹시라도 예상했던 것보다 더 열악한 곳에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을지, 만약 그렇다면 제가 딸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딸의 집으로 향하는 길, 저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예상했던 모습과 얼마나 다를지 생각했어요.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긴 했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에밀리를 다시 만나게 될 순간이 다가오면서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어요. 딸이 한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지, 그리고 제가 그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이 여행이 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리고 에밀리의 선택이 정말 옳은 결정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아직도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이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동안 가졌던 모든 의문을 풀어야 할 때예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실으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랜만에 딸을 만난다는 설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걱정이 앞섰어요. 에밀리가 한국에서 정말 잘 살고 있는지, 혹시라도 힘들게 지내고 있는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비행 내내 불안감이 가라앉지 않았고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들이 떠올랐어요. 그렇게 몇 시간을 날아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 내부를 둘러보는데 예상과 너무도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공항은 현대적이고 넓었으며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은 친절했고 모든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서 처음 방문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공항에서부터 이렇게 깔끔하고 체계적이라니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한국에 대한 제 고정관념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어요. 공항은 국가의 얼굴이니까 아무리 화려해도 이상할 게 없어요. 중요한 건 에밀리가 사는 곳이었어요. 그곳이 제가 상상했던 열악한 환경이 아니라는 걸 직접 확인해야만 했어요. 공항에서 나와 딸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서울 도심까지 가는 도로를 유심히 살폈어요. 그런데 공항 근처부터 도로가 너무나도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고속도로도 넓고 정체 없이 차들이 원활하게 다니고 있었고 무엇보다 곳곳에 나무와 녹지가 많았어요. 공항 주변만 깔끔한 걸 수도 있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며 방심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도심으로 가까워질수록 제 생각이 점점 달라졌어요. 도시 곳곳에 나무가 심어져 있고 공원도 많았고 빽빽한 빌딩 숲속에서도 자연과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신기했어요. 게다가 고층 빌딩들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물론 미국에도 초고층 빌딩이 있는 도시는 많지만 한국처럼 도심 전체가 깔끔하게 정돈된 느낌은 아니었어요. 흔히 아시아의 도시들은 혼잡하고 무질서하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오히려 체계적이고 정리된 느낌이 강했어요. 차를 타고 이동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국이 이렇게까지 발전한 나라였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 미국의 맨해튼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이렇게 깔끔하고 현대적인 풍경을 보기 어려운데 한국은 도심 전체가 이런 느낌이라니 정말 놀라웠어요. 드디어 에밀리가 사는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도착하자마자 처음 든 생각은 정말 아파트가 맞나 하는 거였어요. 제가 알고 있던 아파트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미국에서는 아파트라고 하면 주로 서민층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요. 넓은 정원이 있는 단독주택이나 대저택이 부유층의 상징이고 아파트는 그보다 낮은 계층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라는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아파트 단지는 고급 리조트처럼 깔끔하고 웅장했어요. 건물들은 현대적인 디자인이었고 주변에는 정원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단지 안으로 들어가자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운동시설, 심지어 카페와 편의점까지 있었어요. 이 정도면 하나의 작은 도시 같았어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단지 내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설계된 것 같았어요.
경비원에게 도움을 받아 딸의 집이 있는 동으로 들어섰어요. 에밀리가 살고 있는 곳은 고층 아파트였어요. 미국에서도 엘리베이터가 있는 아파트가 있지만 고층 아파트는 흔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이렇게 높은 곳에서 사는 게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막상 올라가 보니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에밀리가 문을 열고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인테리어가 너무 세련되고 깔끔했어요. 마치 호텔에 온 것처럼 바닥은 반짝이는 대리석으로 되어 있었고 거실은 넓고 탁 트여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인상적인 건 거실 창문을 통해 보이는 야경이었어요. 거대한 유리창을 통해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는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멀리 한강이 보이고 도시 전체가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미국에서도 맨해튼 같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야경이 멋지지만 한국의 야경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시 속에서도 자연과 조화로운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집안 곳곳을 둘러보면서 한국의 주거 환경이 이렇게까지 뛰어나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특히 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겨울에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는 바닥에서 따뜻한 열이 올라오는 온돌 난방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바닥이 왜 이렇게 따뜻한지 몰랐어요. 그런데 에밀리가 바닥 난방 시스템을 설명해주면서 한국에서는 겨울에도 집안이 포근하게 유지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집안 곳곳에 스마트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난방과 조명을 조절할 수 있었고 외출 중에도 집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어서 미국의 일반 가정집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에밀리는 단지 내를 함께 둘러보자고 했어요. 밖으로 나가보니 아파트 단지 내에 마트, 피트니스 센터, 카페, 공원이 모두 있었어요. 미국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하려면 차를 타고 이동해야 하는데 여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기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될 정도로 편리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지하 주차장이었어요. 차들이 모두 지하로 내려가 있어서 지상에는 차량이 없었어요.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많았어요. 미국에서는 도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곳이 많지 않은데 여기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충분히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어요. 며칠 동안 에밀리의 생활을 직접 보면서 제 생각이 점점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힘들게 사는 것은 아닐까 걱정했지만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더 편리하고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생활 환경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사는 딸을 데려가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여기서 충분히 행복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아요. 한국에 도착한 후 며칠 동안 에밀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한국의 생활 방식에 대해 하나씩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딸이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지만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어요. 미국과는 너무 다른 환경 속에서 딸이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고 싶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도 예상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고 대중교통 시스템이 불편한 곳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지하철과 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어디든 빠르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에밀리의 권유로 함께 지하철을 타보고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하철역은 깔끔했고 전광판에는 실시간 도착 시간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미국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한국처럼 정시에 맞춰 운영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또한 한국에서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교통카드 한 장이면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탈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어요. 게다가 한국 사람들은 예상보다 영어를 꽤 잘 구사했어요.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웬만한 공공장소에서는 영어 안내도 잘 되어 있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도 직원들이 기본적인 영어로 소통할 수 있어서 불편함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배달 문화였어요. 미국에서도 음식 배달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한국처럼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은 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다양한 음식을 주문할 수 있었고 배달 속도도 굉장히 빨랐어요. 미국에서는 배달을 시키면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기다려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2030분이면 음식이 도착했어요.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도 레스토랑에서 먹는 것처럼 맛있었어요. 특히 다양한 음식을 배달로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주로 피자, 햄버거, 중국 음식 정도가 배달 가능하지만 한국에서는 한식, 일식, 양식, 디저트까지 거의 모든 음식을 배달로 즐길 수 있었어요. 에밀리와 민혁의 생활도 점점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딸이 한국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건 아닐까 걱정했지만 직접 보니 그 반대였어요. 민혁은 한국에서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경력을 쌓고 있었고 안정적인 직장 덕분에 경제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생활하고 있었어요. 에밀리도 처음에는 한국 생활이 낯설었겠지만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잘 지내고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편리하고 안정적이라는 걸 직접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딸이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에밀리가 미국을 떠나 한국에서 사는 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그녀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았어요. 제가 한국에 오기 전까지 가졌던 편견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라는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이상으로 생활의 질이 높은 곳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깨끗한 도시 환경,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 편리한 생활 인프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한 사람들까지 한국에서의 며칠 동안의 경험이 제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에는 딸을 다시 미국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지만 이제는 그녀가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쩌면 변화해야 하는 건 딸이 아니라 저 자신일지도 몰라요. 한국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고 이제는 딸의 선택을 존중할 준비가 되었어요. 이제는 딸이 한국에서 계속 살아간다고 해도 걱정보다는 응원의 마음이 더 커졌어요. 한국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오히려 미국보다 더 안정적이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이 이곳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는 저도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두 자식의 길을 응원해주세요. 생각보다 잘 살고 있을 테니까요.